한국 전주의 한 카페, 한 영국 모자가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한국인들,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려는 거야?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그러나 한국을 의심하던 이 모자는 5분 뒤 벌어진 충격적인 상황에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마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자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출신의 고등학생 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고, 이 경험은 제 진로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가 한국이라는 외국에 나가는 것 자체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저희 집은 몹시 가난해서 해외는 정말 꿈도 못 꾸거든요. 아버지는 진작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청소일이나 식당 주방일 등을 전전하시며 저를 어렵게 키우고 계시죠. 하지만 어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저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으셨어요.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학생인데요. 어머니는 중고지만 꽤나 쓸만한 컴퓨터를 구해주시기도 했고, 유전의 환경까지 더해 어르신들보다도 시력이 나빠진 저를 위해 100만 원이 넘는 특수렌즈 안경까지 맞춰주시기도 했죠. 안경테값과 렌즈값이 상상 이상으로 비싼 영국이었기에 저는 어머니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컴퓨터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어머니도 유전 때문에 시력이 몹시 안 좋으신데도 안경은커녕 늘 제 뒷바라지하기 바쁘셨기에 저는 항상 제가 성공하는 것만이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다 저는 한국 전주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IT 학술 경연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간 영국의 여러 컴퓨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는 저였기에 이런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죠. 학교 친구들은 저보고 쓸데없는 공부를 한다며 한심하게 보곤 했지만 한국만은 저를 유능한 학생으로 인정해준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협정하에 개최된 이 행사에는 보호자도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배려해줬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들 덕분에 해외여행이라는 걸 다 가본다며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설레는 감정을 안고 한국에 입국하게 되었죠. 한국은 놀라웠어요. 전주라는 도시는 외국인들에게 특히나 잘 알려져 있는 서울보다는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였음에도 영국의 웬만한 대도시 못지않은 인프라를 자랑하고 있었거든요. 높은 건물들과 산들, 그리고 한국식 전통가옥들은 엄청난 조화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무척이나 잘 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저는 전주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꽤나 이름난 도시들조차 차량이 없으면 이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지만 전주는 대중교통과 각종 영업 표지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헤매지 않고 이곳저곳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볼거리는 또 어찌나 많던지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박물관, 공연, 체험장 등 외국인 입장에서 흥미가 끌릴 만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거리 한편에는 각종 특산물 음식을 판매하는 근사한 식당과 카페 등이 전부 모여 있어서 너무나도 편리했어요. 아무래도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의 관광지에는 그저 100년이 넘은 유적지만 달랑 있는 경우가 많기에 저는 한국의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개발하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전주에서 3초에 한 번 사진을 찍으시던데 아무래도 전주는 저보다 어머니가 더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죠.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처음 온 한국에서의 시간은 행복만이 가득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치안이 불안정한 영국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한국의 밤공원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쯤 대형 사고가 터지고 말았어요. 야맹증과 빛번짐이 심한 저는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나뭇가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그대로 나뭇가지에 얼굴이 걸리고 말았거든요. 그렇게 안경은 옆으로 날아가 버렸고 마침 인도 옆에 도로를 지나던 자동차가 안경을 밟고 가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00만 원짜리 안경이 박살난 것도 문제지만 저는 이틀 뒤에 IT 학술 경연대회를 참가해야 했거든요.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안경원에 가봤자 시력이 거의 맹인 수준으로 안 좋은 잭엔 특수렌즈가 필요하고 특수렌즈 제작 기간만 최소 3주는 걸릴 테죠. 즉, 학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저는 대회 참가조차 하지 못한 채로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께 너무나도 죄송해서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잭, 너무 좌절하지 말거라. 기회는 나중에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그리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날이 밝으면 안경원부터 가보자꾸나. 어머니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하셨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작은 도시에 안경원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제 특수렌즈 안경을 맞출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영국에서 저는 안경 하나 맞추기 위해 런던에 위치한 대형 안경원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최첨단 장비로 가득한 그곳에서도 한 달이나 지나서야 안경을 찾아볼 수 있었기에 이곳에서 학술 경연대회 시작 전에 안경을 맞추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너무도 절망스러워 잠을 한숨도 못 잤고 아침이 되자마자 어머니와 함께 근처의 안경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도 구글 지도 맵에서 근처에 안경원 하나가 검색됐거든요. 그리고 안경원 앞에 도착했을 때 떨리는 마음은 다시금 좌절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경원의 규모는 몹시도 작았고 할아버지 안경사 한 분만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저희에겐 선택권이 없었고 도저히 최첨단 장비나 기술력 따위는 없을 것 같은 이 작은 안경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번역기 앱을 통해 대화를 주고받아야 했는데 저와 어머니는 절박한 표정으로 내일까지 반드시 안경을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국인 안경원 할아버지는 인자하신 표정을 지으시며 저희를 진정시켰고 일단 시력 검사부터 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나 제 시력을 확인한 할아버지는 몹시 어두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충격적인 말씀을 꺼내시더군요. 젊은 친구가 시력이 이렇게나 나빠서야 이거 꽤나 오래 기다려야겠는데? 그러면서 할아버지께서는 손가락 4개를 펼쳐 보이셨어요. 맙소사, 4주일이나 걸리다니 역시 한국도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죠. 제 특수렌즈 제작에 4주가 걸리는 거면 그리 오래 걸린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이기에 저는 절망한 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아버지가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내일 써야 한다면서? 4시간만 기다리면 된다니까?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번역기 앱의 번역 오류를 의심했어요. 영국의 대형 안경원에서도 한 달가량이 걸렸던 작업을 이런 초라한 시골 안경원에서 4시간이면 처리한다니 이건 터무니없는 소리였거든요. 그러나 할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도 진지하셨고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압도당한 저희는 카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많은 걱정이 되더군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인 속도가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사기를 치려는 건가? 유럽에서는 관광객들을 노린 사기가 엄청나게 흔한데 렌즈 두께가 거의 휴대폰만큼 두꺼운 싸구려 저품질 렌즈를 사용하는 걸까? 아니, 그렇다고 해도 너무 빠른걸. 그렇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던 차에 4일 갔던 4시간이 지나게 되었고 저는 의심을 한가득 안은 채로 안경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안경과 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특수렌즈는 제가 원래 쓰던 렌즈보다도 2배는 얇았고 블루라이트 차단이라는 특별한 기능까지 추가된 상태였거든요. 심지어 가격도 영국에서 구매했을 때와 비교한다면 거의 5분의 1 수준이었기에 엄청나게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한국은 재계 학술 경연대회를 참가할 수 있게끔 기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저렴한 안경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난한 저희 집안 사정에도 큰 도움이 되어준 것입니다. 영국이었다면 비싼 안경값 때문에 분명 어머니께 큰 부담을 안겨줬을 텐데 한국은 엄청나게 선진적인 최첨단 기술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고도의 작업이라도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안경사 할아버지께서는 놀라서 입을 못 다물고 있는 제게 고급스러워 보이는 안경집과 안경을 고정할 수 있는 고무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셨는데요. 저는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인프라와 기술력을 보고 정말 이 나라에서 사는 한국인들은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준 한국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저는 학술 경연대회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한국 학생들의 우수한 실력 때문에 1위는 차지하지 못했지만 입상을 할 수 있었고 소정의 상금까지 타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어요. 바보 같은 실수 때문에 참여할 수 없을 뻔한 학술 경연대회에서 이렇게 입상까지 하게 되다니 저는 너무나도 신났죠. 그리고 저는 곧바로 한국의 안경 제조 기술은 엄청나게 뛰어나고 가격도 저렴하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이 돈을 전부 어머니를 위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도 유전으로 인해 시력이 몹시 안 좋으신데 생활비 때문에 비싼 안경을 엄두도 못 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극구 만류하시는 어머니를 억지로 모시고 할아버지의 안경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그러고는 할아버지 덕분에 상금을 탈 수 있었다며 이 돈으로 어머니의 안경을 맞출 거라고 말했죠. 안경사 할아버지는 저를 무척이나 대견하게 보시더니 이내 어머니의 시력 검사를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고는 어머니의 시력은 저만큼 나쁘지는 않으니 10분 만에 안경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안경 하나 맞추는데 10분이 걸린다니 정말 겪어도 믿기 힘든 속도였어요. 어쨌든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어머니의 안경을 만들어 주시더니 영수증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0만이 적혀 있었죠.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그런 제게 놀라운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보기 드문 착한 청년이야. 이 할애비는 어렸을 때 부모님 속을 그렇게나 썩혔단다. 안경원을 개업하고 이제야 효도 좀 하나 싶었는데 부모님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더군. 이 안경은 너희 가족이 항상 행복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야. 한국을 잊지 말고 나중에 언제든지 또 오렴.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와 어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떻게 처음 보는 저희 가족에게 이런 따뜻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걸까요? 한국은 기술만 훌륭한 게 아니라 시민의식과 인간성도 무척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사는 국가였던 것입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나중에 꼭 한국에 다시 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대회에서 한국 학생들의 수준을 보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뛰어나서 제 실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했거든요. 저는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낸 덕분에 한국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좋은 실력을 갖춰서 영국의 장학제도의 수혜를 받아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맞춘 영국 가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의 새벽 골목길, 마음의 병을 치유하러 왔다는 미국 여성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더니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그러나 그녀가 불평할 새도 없이 패닉에 빠진 그녀는 도망을 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버렸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쫓던 의문의 남성이 내민 수상한 물건을 보고 그만 오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안전하게 다니는 곳이 한국의 밤길인데 그녀는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미국 뉴욕 출신의 오드리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세계 최고의 도시라고 말하며 동경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어떤 도시에서 직접 사는 것과 여행으로 단기간 머물기만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뉴욕에서 살면서 심각한 신경쇠약 및 불안 증세를 앓게 되었고 살면서 정신과 약을 끊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제 삶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거든요. 물론 차가운 사람들과 늘 바쁜 도시의 분위기 탓도 있겠지만 제가 이 도시를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살면서 안전이 보장되었다는 느낌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미국인들은 제 말에 많은 공감을 표하겠죠. 실제로 저는 묻지마 총기 범죄로 인해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고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시던 엄마까지 약쟁이에게 무참히 당한 이후 저는 집 밖으로 도통 나서질 못하는 상태까지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 저는 제 스스로가 점점 죽어가는 것을 느꼈는데요. 정신과 약은 점점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더 강한 약을 찾게 되었고 심리치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였죠.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글을 조금 찾아보니 다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는 한국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던데 저는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새벽에 으슥한 길을 걸어본다거나 하는 경험들을 해볼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첫날부터 겁에 질려버렸는데요. 왜냐하면 총을 든 한 무리의 군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거든요. 이들을 본 저는 한국은 아직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어쩌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는 말은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한국인들은 이런 군인들을 보고도 너무나도 태연했거든요. 심지어 어떤 한국인 꼬마아이는 총을 든 군인들을 쫓아다니며 손으로 총을 쏘는 신용을 했고 그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그런 자신의 아들을 보고 껄껄 웃으며 총을 메고 어디론가 향하는 군인들을 보고 자랑스럽다는 듯 쳐다보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가끔 뉴스에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곤 했는데 그런 소식과 더불어 군인들이 도시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니 이들은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보여준 바로 다음 행동을 보고 저는 한국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완전히 굳히게 되었죠. 저는 한국 여행 팁을 보다가 한국 여름의 더운 날씨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잠시 쉬어가며 시원한 공짜물까지 마시라는 정보를 얻었는데요. 그렇게 더위도 잠시 식힐 겸 은행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고 차가운 물도 마신 뒤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은행 앞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한국인들은 지폐다 발을 대놓고 흔들며 얼굴에 부채질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미국인으로서 이건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ATM기에서 현금을 뽑을 때도 주변을 항상 살피고 인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인출하는 사람을 노린 강도들이 ATM기 근처에서 호시탐탐 대기하고 있기에 ATM기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며칠 전 미국에서는 ATM기에서 생활비를 인출하던 싱글맘이 현금을 노린 강도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알고 보니 그녀는 10만 원도 안 되는 돈만을 가지고 있던 것이 밝혀지기도 했죠. 엄마의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그녀의 4살짜리 딸은 단돈 10만 원 때문에 엄마를 잃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저렇게 현금을 대놓고 보여주고 다니다니 저는 이들의 행동에 놀랄 수밖에 없던 것이죠. 저렇게 현금을 대놓고 흔들면서 다녀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나라라면 제가 잘 찾아온 게 맞구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서울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오직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인 냉면과 떡볶이, 삼계탕 등 여러 음식을 맛보았고 예쁜 카페들까지 전부 돌아다니며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미국은 맛집이나 카페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지 않고 전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좁지만 한국은 한 블록 안에서도 많은 선택의 폭이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여행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에는 저 있고 시간은 오후 10시가 넘어 있었는데요.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제겐 엄청난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해가 짐과 동시에 모든 가게에 불이 꺼지고 그 후로 사람들은 위험해서 집 밖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저 또한 미국에서 살 때는 오후 8시 이후로 밖에서 돌아다닌 적이 없죠. 그러나 저는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내기 위해 더 큰 용기를 내보기로 했고 그렇게 한국의 밤골목이나 공원, 굴다리 등을 닥치는 대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이 늦은 시간 범죄 타겟을 고르는 갱단들이나 보여야 할 어두운 골목길에는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귀여운 어린아이들이 줄넘기나 배드민턴 등의 간단한 체육 활동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몇몇 여성들은 한국인들은 범죄 따위와는 완전히 무관하다는 듯 무선 이어폰을 귀에 꼽은 채 무방비 상태로 여유롭게 길을 걸어가고 있더군요. 굴다리나 공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국이었으면 약물을 거래하거나 중독자들이 약에 취해 나자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범법 행위가 일어났겠지만 한국의 밤공원에서는 조용하게 맥주를 마시는 무리와 건강을 위해 걷기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화목해 보이는 가족 무리들이 산책을 나와 있었죠. 한국의 밤은 그야말로 모든 연령층이 함께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한국은 오히려 낮보다 밤이 더 안전해 보이기까지 했죠. 그렇게 한국의 여유롭고 안전한 밤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불안과 걱정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세상은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니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보내면서 생긴 트라우마가 점차 치유되는 것 같았죠. 그렇게 계속해서 한국의 밤길을 걷다 보니 시간은 어느새 자정이 넘어버렸는데요. 저는 밤길을 환하게 밝히고 있는 편의점에 들러서 한국에 방문한다면 꼭 한번 먹어봐야 한다는 음료인 바나나 우유를 구매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유를 종류별로 구매한 뒤 편의점에서 나와 왔던 길을 되돌아보니 뭔가 제가 아까 봤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더군요. 아이와 가족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밤길은 정막만이 가득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오후 10시 정도까지는 밤을 즐기다가 자정이 넘으면 전부 집으로 돌아가서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달라진 분위기에 약간 긴장이 되기도 했으나 아까의 경험으로 한국은 몹시 안전한 국가라는 것을 확신했기에 용기를 내서 텅 빈 밤의 골목길을 되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뉴욕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뉴욕의 위험하고 긴장되는 분위기 때문에 항상 뒤를 경계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점에서 나올 때부터 빠른 속도의 발소리가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죠. 저는 겁을 먹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그 순간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도 동시에 빨라졌어요. 급기야 뒤에서 제게 소리치는 듯한 남자의 고함 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했고, 저는 패닉에 빠져서 전력으로 도망쳤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저는 뛰다가 발이 꼬여서 제 발에 걸려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제게 정체불명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이내 의문의 남성이 손에 뭔가를 쥔 채로 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허망하게 가버린 엄마가 생각나서 울고불고 빌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는데 그 정체불명의 남성은 그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만 있더군요. 어둠 때문에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기에 그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는지도 안 보여서 더욱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그가 들고 있던 정체불명의 물건을 제게 내밀었거든요. 자세히 보니 그건 제가 조금 전에 종류별로 구매했던 우유 중 하나였고, 그는 2+1을 외치며 우유를 건넸습니다. 2+1이라니 이건 영어긴 하지만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제가 울다 지쳐 당황한 표정을 짓자 그는 제가 구매했던 우유를 가리키며 손짓과 몸짓을 하며 제게 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제가 구매한 바나나 우유 중 한 종류가 2개를 구매하면 1개의 우유를 더 주는 행사를 하고 있었고, 그는 제가 2개만 가져갔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기 위해 쫓아온 듯 했어요. 실제로 그는 바나나 우유를 건네고 그대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렸거든요. 저는 그제야 그가 입은 편의점 유니폼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는 편의점 직원이었고 제가 행사 상품을 가져가지 않은 것을 뒤늦게 알고 저를 불렀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저는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기에 이런 해프닝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되자 긴장이 풀리면서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군요. 역시 한국이 그럴 리가 없던 거였습니다. 한국을 의심한 죄를 톡톡히 치른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한국의 새벽길을 거닐기 시작했어요. 시끌벅적했던 한국의 밤길과는 달리 새벽길은 조용하고 한적한 게 그만의 매력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은 안전이 확실히 보장된 곳이다 보니 언제 어디를 거닐어도 너무나도 환상적이었죠. 그렇게 걷다가 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도 버스를 운행하는 심야버스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버스를 기다리던 한국인들은 제 목적지를 듣더니 제가 탈 버스와 내릴 곳까지 친절하게 알려줬고, 그렇게 저는 심야버스를 타고 한국의 야경을 감상하며 숙소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넘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에 감탄하다 보니 문득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약 돈 10만 원 때문에 엄마를 잃은 아이와 또 그렇게 허망하게 가셔야 했던 엄마가 놀랍도록 안전한 한국에서 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밤공원에서 봤던 화목해 보이는 한국인 가족들처럼 활짝 웃으며 여유롭게 밤 산책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저는 무척이나 안전하고 아름다운 한국이 너무 부럽기도 하고 껍데기뿐인 미국의 한계를 다시금 느껴서 눈물이 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일주일만 머물 예정이었던 한국에 완전히 반해버려서 현재 한국에 온 지 한 달째가 되었는데도 아직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십 년간 알아온 마음의 병은 한국에서 완전히 치유되었고 저는 제2의 조국 같은 한국에서 평생을 살기 위해 여러 정보들을 찾아보는 중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미국이지만 제게 잘 맞는 국가는 한국이었거든요. 직접 살아보고 느끼는 거지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자 선진국은 미국이 아니라 단연 한국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새벽에 웃지 못할 경험을 했던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여기 한국은 후진국이라는 말만 믿고 한국에 오게 된 독일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국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아무 데서나 널브러져서 잠을 자고 제 집인 것 마냥 공항시설을 마구잡이로 쓰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가 이내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성은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대학생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시아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아시아를 사랑하고 있는데 이런 제 기호 때문인지 제가 대학교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또한 한국인과 일본인 유학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마치 제 조국인 독일과 폴란드처럼 꽤나 어색한 사이일 줄 알았는데 그들은 의외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말실수를 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한 문화는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일본 문화였고 현재는 일본 문화는 거들떠도 안 보고 한국 문화만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K-팝과 한국 드라마 등 한국의 콘텐츠들은 저를 정말 미치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일본 친구의 표정이 급격하게 굳는 게 아니겠어요? 한국은 참 운이 좋아. 지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전부 일본 문화에서 한국 문화로 갈아탄 사람들이고 일본이 아니었다면 이들의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나 있었을까 싶어. 그러나 이런 현상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고 한국은 문화로 보나 인프라로 보나 일본의 최소 20년은 뒤처진 나라지.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한국인 친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침은 닫고 말하지 그래? 이미 너부터가 한국 드라마에 중독돼서 매일같이 나보고 한국어 대사 좀 해석해달라고 하잖아. 일본인들은 한국인들보다도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서 늘 겉으로는 아닌 척하더라. 그리고 30년째 제자리 걸음인 일본을 보면 오히려 일본의 인프라가 한국보다 뒤처졌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시작된 싸움은 식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제3자인 제가 직접 경험하고 평가를 내리게 됐는데요. 안 그래도 이번 여름방학 때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오려고 했는데 이들이 대신 국가를 결정해주다니 잘됐다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두 국가를 여행하게 됐고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 친구들 간의 우정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 둘 다 훌륭한 국가였다고 대충 둘러댈 생각이었지만 여행을 마친 후 제 생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수준이 높았거든요. 일단 저는 비행기 노선의 용이성 때문에 일본부터 가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저는 일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습폭우로 인해 공항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일본 공항에 발이 묶인 외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우왕좌왕하며 서로 뒤섞여 큰 혼란을 일으켰는데 일본 공항 측도 몹시 당황했는지 영어가 아닌 일본어로만 방송을 해줘서 그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나가는 일본인들을 붙잡고 뭐라고 방송되었는지 물어댔는데 일본인들은 영어를 아예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고 그나마 영어가 가능한 사람조차도 발음이 너무도 알아듣기 힘들었기에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됐죠. 일본 공항 측의 대응은 확실히 실망스러웠지만 천재지변 때문에 공항에서 고립되는 건 그렇게 드문 일도 아니니 저는 체념한 채 바닥에 깔만한 천을 구매하러 갔습니다. 날씨를 보니 이 정도면 오늘 밤은 공항에서 보내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일본 공항 내 상점에 들어가 천을 구매하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인 가게 주인이 영어를 사용해서 상상치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손님, 죄송하지만 방금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다음 영업일에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바코드 찍는데 3초면 충분할 텐데 일본인들은 그 3초의 융통성도 용인하지 못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 이런 긴급 상황이라면 예상치 못하게 물건이 필요하게 된 승객들을 위해 배려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저는 일본 직원의 태도에 학을 뗐지만 그래도 3초만 배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을 함과 동시에 이 직원은 표정을 구기더니 저를 진상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손님, 폐점 시간을 지키지 않는 건 매뉴얼에 없습니다. 신고하기 전에 속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나빠진 저는 가게를 박차고 나와버렸고 그렇게 좋은 노숙 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일본 공항의 상태는 가관이더군요. 공항은 무척이나 낡았는지 여러 곳에서 빗물이 새고 있었고 이걸 양동이로 긴급하게 물을 받아놓고 있었거든요. 또한 공항 라운지의 휴식 공간은 전부 직원들이 맡고 있었는데요. 허가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입장할 수 없다며 출입을 통제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긴급 상황에 이렇게나 융통성 없는 대응을 하다니 저는 일본의 위기 대처 능력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도 전부 짜증을 가까스로 참고 있는 듯 보였어요. 왜냐하면
공항 안은 너무 덥고 모기도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일본은 전기세가 비싸서 일본인들에게는 절약 정신이 몸에 배어 있다고 들었는데 공항에서마저 에어컨을 아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까스로 남들이 모를 법한 구석진 곳에 자리를 잡았고 억지로 잠을 청했는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꾸만 인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눈을 번쩍 떠서 휴대폰 플래시를 켰고 이내 구석진 곳에 숨어서 저의 자는 모습을 촬영하는 듯한 일본인 남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소리를 지르며 그 남성을 쫓았고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동양인 남성은 황급히 도망가 버렸는데요. 저는 일본공항 측에 이 사실을 신고했지만 일본공항 직원들은 그게 뭐 대수냐는 식으로 일을 키우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아마 일본에는 이런 변태적인 일들이 너무도 흔해서 이게 중범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결국 겁에 질린 저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린내를 참으며 잠을 청했고 그렇게 아마 평생 동안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호되게 당하니 저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결국 예약해뒀던 일본 호텔 안에서만 며칠 동안 박혀있다가 한국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러나 평소에도 불운을 몰고 다닌다는 별명을 가졌던 저는 한국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이번에는 태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비행기가 결항됐고 외부 교통도 전부 묶여서 공항 내 모든 사람들이 한국공항 내부에서 발이 묶이게 되어버렸죠. 저는 이번 밤도 공항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일본에서의 끔찍했던 경험이 떠올랐던 저는 시야가 흐려질 정도로 겁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한국공항은 뭔가 달랐어요. 일본어로만 공지를 방송해준 일본공항과는 달리 한국공항에서는 한국어 방송이 나온 뒤 이내 영어 방송, 일본어 방송 등 거의 모든 언어로 발빠르게 승객들에게 공지를 내려줬거든요. 놀라웠던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인 개개인들은 어리둥절해하는 외국인들에게 붙어서 빠르게 상황을 알려주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영어를 할 수 있는 한국인들은 방송을 들음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해줬죠. 심지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어 능력과 발음이 훌륭했기에 저희 외국인들은 빠르게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재지변은 공항 측 잘못이 아닌데도 한국공항 직원들은 불편을 줘서 죄송하다며 간이베개와 바닥에 깔고 잘 수 있을 만한 얇은 청까지 무료로 나눠주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런 한국인들의 신속한 위기 대처 능력과 서비스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예기치 못한 상황이고 공항 직원들의 숫자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 보급품을 나눠주는 속도가 약간 더디긴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이 짜증이 난다는 듯 궁시렁거리며 공항 직원 앞으로 나서더니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답답했는지 직원의 보급품을 일부 빼앗더니 자신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씩 전부 나눠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습을 본 한국인들 몇 명이 더 자원해서 나오더니 직원들의 몫을 대신 나눠주기 시작했죠. 한국인들의 이런 헌신 덕분에 보급품은 매우 빠르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 측의 서비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모든 유료 공간을 인력까지 동원해서 철저히 막아뒀던 일본과는 달리 한국공항 측은 또다시 놀라운 방송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그 내용은 현재 기상 악화로 인해 공항에 발이 묶인 관광객들을 위해 공항 내부 호텔을 무료로 개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에도 이렇게 관광객들을 위해 배려해 줄 수가 있을까요? 저는 한국의 엄청난 서비스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러나 더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 개개인들의 배려 정신이었어요. 아무래도 공항 내부에 갇힌 수많은 사람들에 비해 호텔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는데 한국 남자들은 자신이 앞쪽 대기줄에 있음에도 계속해서 노인이나 여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줬거든요. 실제로 어떤 중년의 한국인 남성은 여자인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는데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씨를 느낀 저는 차마 그 자리를 받을 수 없었고 한국인 아저씨께 받은 자리를 그대로 뒤에 계신 노부부께 양보해드렸습니다. 저 또한 한국인들의 배려 정신에 동참하고 싶었거든요. 그러자 제게 자리를 양보해 주셨던 중년의 남성은 흐뭇하게 웃으시더니 번역기 앱으로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시더군요.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착한 젊은이네요. 지금 공항에서 모든 휴게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유료시설도 전부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니
여기서 3분 거리에 있는 휴게 공간에서 잠을 청해보는 것 어때요? 한국인들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미 엄청나게 발빠르고 체계적으로 대처를 마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를 표한 뒤 그가 알려준 휴게 공간으로 갔는데 한국 공항은 휴게 공간도 무척이나 잘 만들어놔서 굳이 호텔을 이용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푹신한 간이 침대에 자리를 잡고 잘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제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짐과 휴대폰만 덜렁 남겨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곧이어 어떤 젊은 여성이 세안을 마친 뒤 여유롭게 자리로 돌아오더군요. 저는 이 모습에 정말 혀를 내둘렀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모든 귀중품을 방치하고 다녀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구나 싶어서 이 나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독일이었으면 3초 만에 모든 짐이 털렸을 거고 일본에서는 남이 자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나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공항이 엄청나게 빠르고 체계적으로 긴급 상황에 대처해주고 한국인들이 헌신적으로 도와준 결과 그날 예기치 못하게 공항에 갇혀버린 외국인들은 최고의 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후진국만도 못한 최악의 일처리와 시민의식을 보였지만 한국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저는 한국과 일본을 비슷한 수준의 국가라고 말하려야 말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한국은 정말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말해도 손색 없을 정도였거든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공항에서 충격을 받았던 독일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독일 슈투트가르트의 한 작은 마을, 한 노부부가 맹렬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들아, 무슨 근본도 없는 한국산 제품을 설치한다고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엔 훨씬 더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중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게 어떠니? 요즘 중국산 제품이 잘 나간다더라. 하지만 한국의 기술력을 신뢰한다는 청년은 그대로 한국산 제품을 구매했고 결국 한 달 뒤 한국 기술력과 중국 기술력의 수준 차이는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인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출신의 핀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가족은 한국 덕분에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받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느꼈음에도 저만 알고 있는 건 반칙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부모님 집에서 분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늦둥이인 저는 연로하신 부모님 두 분만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태였죠. 부모님은 나이가 드셔서 기억력도 많이 감퇴하셨고 이로 인해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건망증이 심해지신 부모님께서는 집열쇠를 그렇게나 잃어버리시곤 하는데 독일에는 열쇠와 관련해서 특별한 법령들이 많기 때문에 열쇠 하나 잃어버리면 최소 300만 원에서 열쇠공의 출장 시간에 따라 1000만 원까지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싼 값을 몇 번 치르게 되자 저는 집을 떠나기 전에 부모님을 위해 열쇠가 아닌 도어락을 달아드려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부모님의 반대는 굉장했습니다. 흔히들 독일은 기술 강국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의외로 독일인들은 상상 이상으로 보수적인 성격을 가졌기에 도어락 같은 최신 기술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저는 괜찮은 도어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도어락은 한국산과 중국산 제품이 유명했는데요. 두 국가 모두 도어락이 보편화된 국가였고 도어락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차이점은 안정성과 기술력 면에서 한국이 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중국산은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게는 고민의 여지가 없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삼성 노트북을 구매한 적이 있고 이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거든요. 최고의 성능에 가볍기까지 한데 내구성도 완벽해서 실수로 몇 번이나 떨어뜨렸는데도 아직까지도 멀쩡하죠. 그리고 주변에 중국산 노트북이 싸다고 구매했다가 한번 떨어뜨리니 그야말로 박살이 나거나 구매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도 안정성 문제로 기존보다 성능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문제를 겪은 다른 친구들을 보다 보면 중국 제품은 한국 제품에 비교조차 안 된다는 것을 진작부터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산 도어락을 구매한 뒤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실수한 점이라면 가격까지 알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핀, 너 제정신이니? 그 가격을 주고 듣도 보도 못한 한국산 제품을 구매했다는 거야? 그럴 바엔 독일산 제품을 구매하지 그랬니? 아니면 요즘 중국산 제품이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다더라. 당장 반품하고 중국산으로 다시 구매하자꾸나. 저는 한국 브랜드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가지고 있고 요즘은 전통적인 기술 강국인 독일보다 한국이 더 기술적 혁신을 이뤄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제 결정에 대한 의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계속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외치시며 중국산 제품만을 고집하시더군요. 어쨌든 그렇게 한국산 제품이 도착했고 부모님은 생각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편리한 한국산 도어락을 신기해하시며 꽤나 만족해하시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그 즈음 저희 집 옆집에 중국인 부부가 이사를 왔는데 매너가 없어도 너무나도 없었거든요. 은근슬쩍 쓰레기를 저희 집 앞에 무단으로 버린다든지 밤만 되면 자신들의 중국인 친구들을 불러 모아 술을 마시며 쩌렁쩌렁 시끄럽게 떠들었죠. 물론 저를 포함한 이웃 주민들이 가만히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봐요. 왜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자꾸 밤마다 시끄럽게 구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의라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인가요? 그러나 그들은 말이 통하지 않았죠. 내가 당신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렸다는 증거 있어?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친구들과 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지? 독일 놈들은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한 거야? 도대체 이곳에서 중국어가 빼곡히 적힌 쓰레기들을 옆집 중국인이 버리지 않았다면 누가 버렸다는 건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참아볼까도 고려해봤으나 남겨질 부모님을 위해서 이 문제만은 꼭 해결하고 나가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밤에 주민들을 초대해서 옆집 중국인들처럼 똑같이 시끄럽게 떠들어봤어요. 그들도 똑같은 고통을 느낀다면 저희의 심정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소음이 시작된 지 3분도 안 돼서 그들은 저희 집 문을 맹렬히 두드리더니 조용히 하라는 염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떠드는 소리를 몇 주나 참았는데 당신은 단 3분도 못 참는 건가요? 중국인들은 원래 이렇게 남에게만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건가요? 그러자 그 중국인은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두고 보자는 말을 하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 저희 집 문에 각종 음식물 쓰레기와 배변들이 범벅이 되어 있는 장면을 발견했는데요. 이건 당연히 중국인들 짓이겠거니 해서 저는 중국인들에게 항의하러 갔으나 그들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는 증거 있어? 왜 M1 사람을 잡는 거야? 독일 놈들은 인종차별이 심하다더니 그게 사실이었네. 도대체 인종차별이 여기서 왜 나오는 건지 저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한 번은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담벼락 너머로 죽은 고양이나 쥐 등을 던져놓는다거나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놓는다거나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항상 모른 척했죠. 그러다 한 번은 이 중국인이 집 앞을 나서던 어머니의 어깨를 고의로 밀쳐서 넘어뜨리는 충격적인 일도 발생했는데요. 연로하신 어머니는 그대로 넘어지셔서 엉덩이뼈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으셨죠. 상황이 여기까지 치닫자 저는 이 중국인들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만행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CCTV가 전무했고 경찰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마 이 중국인들은 이 점을 귀신같이 파악하고 저희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절망하던 그때 갑자기 기가 막힌 생각이 뇌리에 스쳤습니다. 한국산 도어락을 구매할 때 문 앞에서 서성이는 수상한 사람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녹화해주는 최첨단 기능이 있었다는 점이 떠올랐거든요. 워낙 한적한 마을이라 이 기능을 쓸 데가 없을 거라 생각한 저는 이 녹화 기능을 그저 기억 저편으로 미뤄뒀었는데 드디어 쓸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영상 보관함을 찾아봤고 다행히도 이곳에는 중국인들이 저지른 각종 만행들이 전부 녹화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몇 주 전, 몇 달 전 일까지 전부 말이죠. 한국의 최첨단 기술이 경찰도 하지 못한 중요한 일을 해낸 것이죠. 저는 이 기쁜 사실을 당장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영상을 보자마자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나 싶었던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가 병실에 계신 어머니의 병문안을 가려고 집 밖으로 나섰을 때 마침 옆집 중국인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저희와 마주쳤는데요.
그는 저희가 확보한 증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씩씩대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젠장할, 그게 CCTV 기능이 추가된 최첨단 도어락일 줄이야. 그런데 CCTV가 탑재된 도어락은 너희만 있는 줄 알아? 우리 집에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탑재된 중국산 도어락을 달아놨고 너희가 한 짓도 그대로 녹화되었을 거야. 나는 이 영상을 당장 경찰에 넘기겠어. 처음에 저는 이 중국인이 드디어 실성했구나 싶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아무런 행동도 안 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떨려오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이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내 엄마가 그렇게 당한 뒤로 정말 분이 안 풀리더구나. 어떻게 힘없는 노인에게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할 수가 있단 말이니?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집 밖을 나섰는데 안 그래도 그 중국놈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 아니겠니? 참았어야 했는데 그 중국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모르게 지팡이로 마구잡이로 가격하고 말았단다. 그 포악한 중국놈이 왜 맞고도 가만히 있나 싶었더니 다 그 CCTV 때문이었구나. 이건 큰일이었어요. 아까 본 중국인은 아버지의 지팡이 찜질에 호되게 당했는지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고 손가락에 붕대까지 감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자칫하면 특수폭행으로 실형을 살 수도 있을 정도로 꽤나 심각한 사안이었죠. 옆집 중국인들이 처벌을 받더라도 결국 아버지도 벌을 받고 말 테니 이건 서로가 지는 싸움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경찰은 감감무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건 조사를 위해 찾아온 경찰에게 넌지시 질문을 건넸습니다. 저기, 옆집 중국인들이 따로 경찰 신고를 하지는 않았나요? 그러자 경찰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아, 안 그래도 이 집 할아버지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신고를 하러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하필 비가 와서 그런지 그 중국인이 설치한 CCTV 도어락에는 그날 영상분만 녹화되지 않았더라고요. 증거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수사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간 그 중국인에 대한 민원이 워낙 많이 걸려왔던 터라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거짓말로 말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농후할 테죠.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산 도어락과 중국산 도어락의 성능 차이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하다니 저희 가족을 구원해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죠. 나중에 찾아보니 중국산 CCTV는 성능이 조악해서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울 경우나 더울 경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엄청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기술력은 그저 한국을 모방하는 데서 그쳤기에 안정성과 내구성 면에서는 한국을 따라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결국 그 중국인 부부는 독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사고를 쳐온 이력이 확인됐고 이번 사건까지 묶여서 실형 및 중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결정났어요. 이 소식을 들으신 부모님은 한국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났겠다며 한국 기술을 얕잡아 본 것에 대해 후회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이 사건은 저희 마을에서 전설처럼 퍼져나갔고 그렇게나 보수적이었던 저희 마을의 주민들은 하나둘씩 도어락을 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저희 마을 사람들 거의 다 한국산 도어락을 달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것도 모자라 엄청나게 보수적이었던 독일 마을도 완전히 뒤바꿔버린 것이죠. 제가 그때 부모님 말씀만을 듣고 저렴하기만 한 중국산 도어락을 구매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성 노트북으로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이 이 정도의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키다니 뭔가 신기하기도 하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제품을 구매해서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독일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미국 LA의 한 빈민가, 겨우 10살 남짓한 어린 소녀가 왕따의 고통을 못 이기고 높은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은 그녀가 우연히 태권도를 배우게 되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소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 출신의 캐롤라인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정신없었던 때를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10살 때를 꼽을 겁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시면서 LA의 중산층이었던 저희 가족은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엄청나게 슬픈 일이었지만 저희 가족은 슬픔에만 빠져 있을 겨를도 없이 미국의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하느라 집까지 팔아야만 했죠. 결국
저희 가족의 계층은 수술비를 감당하느라 중산층에서 하류층 혹은 그 이하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오갈 데 없던 저희 가족은 결국 LA에서도 가장 못 사는 지역으로 이사가게 되었고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엄마는 저를 신경 쓸 새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셔야만 했습니다. 저를 돌봐줄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때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새로 만난 동네 친구들과 학교 친구들은 저보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사는 거지라며 아빠가 없다며 괴롭히기 일쑤였고 이들은 제가 도시에서 살다 왔다는 이유로 더더욱 심한 왕따를 가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철이 없더라도 여자를 때리는 경우까지는 잘 없는데 저는 숱한 폭력까지 당하며 고통받아야 했거든요. 당연히 밤늦게 퇴근하셔서 겨우 쪽잠을 자고 이른 아침에 다시 출근하시는 엄마에겐 저를 신경 써줄 여유가 없었고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셨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을 만큼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코리아타운 인근에 있는 태권도장에 다녀볼 것을 권유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엄마가 다니시는 공장에는 한국인 아주머니들이 많았는데 그들은 태권도장에 아이를 맡기면 교육, 공부, 통원 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실제로 미국에서 정착하는 한국인 맞벌이 부모들은 거의 다 아이들을 태권도장에 맡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는 제게 이사를 오게 돼서 친구가 필요하지 않냐며 저를 태권도장에 등록시키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고 체육 활동을 싫어했기에 정말 태권도장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정 싫으면 보내지 않을 테니 일단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저는 코리아타운 인근의 태권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간 태권도장은 놀라웠습니다. 아니, 가히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태권도 관장처럼 보이는 남자와 관원처럼 보이는 제 또래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을 먹고 있었거든요. 지금 와서야 그게 김밥과 떡볶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 처음 맡아본 한식들의 냄새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또 집도 아니고 학원에서 식사를 하다니 미국에서는 아무리 선생님과 제자 사이더라도 사적인 관계를 거의 맺지 않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몹시 드뭅니다. 가족도 아니고 어떻게 선생님과 제자가 식사를 한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마치 아빠와 자식들처럼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고 저는 돌아가신 아빠가 떠올라서 약간 복받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를 발견한 한국인 관장님은 웃는 얼굴로 다가오시더니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시면서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를 등록시키려고 오셨어요? 저희 도장에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식사를 하는 김에 아이들 음식까지 전부 준비해 주거든요. 산만하게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저는 겨우 10살짜리 꼬맹이였지만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엄청나게 놀랐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한 미국에서는 웬만큼 친하지 않는 이상 남의 아이에게까지 식사를 베푸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더군다나 이 많은 아이들 모두를 위해 공짜로 식사를 준비해주다니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엄마도 몹시 놀라신 눈치였는지 휘둥그레진 눈동자로 관장님을 응시했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아, 대단하시군요. 그런데 등록하기 전에 좀 둘러보러 왔어요. 제 딸 캐롤라인이 워낙 운동을 싫어해서 하지만 한식의 냄새에 홀려버린 저도 모르게 입을 열어버렸죠. 지금 태권도 등록하면 저 음식 같이 먹을 수 있나요? 그러자 관장님은 껄껄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등록하지 않아도 먹어도 된단다. 원래 한국인들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최소한 밥은 굶기지 않거든. 그것도 캐롤라인 너같이 작은 아이라면 더더욱 그렇지. 캐롤라인이라니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오랜만에 들어보는 제 이름이었어요. 저는 컨테이너 집에서 산다는 이유로 친구들에게 늘 컨테이너라고 불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음식을 먹는 아이들에게 뛰어갔고 엄마는 관장님과 상담을 하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한국인 아이들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던 태권도장에는 미국 아이들도 꽤나 많더군요. 그리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미국 아이들은 미국인 특유의 개인주의적인 면모가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전부 다 저를 살갑게 대해줬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는 분위기였거든요. 당연히 한국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매일같이 맞고 살던 저는 이런 따뜻한 분위기는 오랜만에 겪었기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먹어보는 떡볶이와 김밥은 또 어찌나 맛있던지 매워서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계속해서 한식을 입에 넣었죠.
그렇게 환상적이었던 떡볶이와 김밥을 다 먹자 상담을 마친 엄마가 나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상담이 얼마나 만족스러우셨으면 제 의사도 묻지 않으시고 바로 등록을 하셨다고 했죠. 물론 불만은 없었어요. 저는 이 태권도장의 가족 같은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던 참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태권도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업은 1시간으로 진행되는데 당연히 무술을 배울 거라고 예상했던 태권도 수업에서는 그저 태권도 무술만 배우지는 않았거든요. 관장님께서는 그 짧은 시간 만에 태권도 무술, 부모님에 대한 공경, 예의를 전부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나 관장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와 공경, 예의 등의 인성과 도덕 교육은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었죠. 그리고 태권도 수업이 끝나고 오갈 데 없는 저희를 위해 관장님께서는 도장 한 편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으셨고 저희는 그곳에서 만화책이나 소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엄마가 그렇게나 읽으라고 강요하셨던 재미없는 책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땐 어찌나 술술 읽히던지 아마 저는 태권도장이 아니었으면 평생을 책 한 권 안 읽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배가 고파질 때쯤에는 관장님의 아내분이 만들어주신 한식을 먹곤 했고 이 외의 시간에는 체육관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가끔은 관장님께 한국어와 수학을 배우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었는데요. 관장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저희를 집까지 차로 데려다 주셨거든요. 도대체 이 정도면 레슨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 건지 저희 집 사정상 그렇게 많은 레슨비를 지불할 수는 없던 상황임을 고려해 봤을 때 이 한국인 관장님은 돈은 관심 없고 그저 저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쨌든 태권도를 배우면서 왕따로 인해 소심하고 말도 없던 저는 점점 긍정적으로 변해갔는데요. 태권도장에서 배운 대로 엄마가 출퇴근하실 때는 늘 안부 인사를 드렸고 효는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는 관장님의 가르침에 따라 집안일도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는 몹시 놀라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했습니다. 캐롤라인, 부모가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는데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구나. 그렇게 제가 태권도를 다니게 된 이후로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 감정이 메말라버린 저희 가족에 다시금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태권도장에서 어른들을 공경해야 한다고 배웠기에 선생님들께 항상 예의를 갖추고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정문화를 떠올리며 몇 없는 친구들에게도 항상 살갑게 대했고 음식을 나눠준다거나 공부를 도와준다거나 하는 개인주의 문화가 보편화된 미국인들에게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질 만한 친절까지 베풀었죠. 처음에는 다들 저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저에 대한 평판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는 태권도장에서 배운 그대로 했을 뿐인데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점점 더 저를 사랑해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왕따를 벗어나 점점 학교에서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 저를 괴롭히던 흑인 무리가 또다시 저를 괴롭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왕따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된 제 모습에 질투가 났는지 난데없이 양동이에 물을 담아와서 제게 뿌려버렸어요. 그들은 여자 1명, 남자 2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쪽수에서 밀린 저는 덤빌 엄두가 나지 않았을 뿐더러 그들에게 수개월간 시달려온 저였기에 더더욱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집중! 태권도라는 무술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남을 괴롭히거나 자신을 과시할 때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야 할 때나 특히 다른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저는 관장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고 그대로 앞차기를 사용해 남자아이의 낭심을 걷어차버렸어요. 그는 제 예상치 못한 공격에 급소를 움켜쥐며 비명소리도 못 지른 채 그대로 쓰러졌고 넋나간 채 저를 바라보던 나머지 남자아이를 평소에 멋있다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연습했던 뒤우려차기로 제압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두 남자아이가 쓰러지자 도대체 뭘 먹었는지 육중한 몸을 자랑하던 흑인 여자아이가 괴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오기 시작했는데요. 발차기 거리가 좁혀져 버린 저는 당황했으나 겨루기를 통해 태권도 주먹 지르기에 대해 배웠던 사실을 몸이 기억했고 그녀에게 그대로 무자비한 주먹을 내질렀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제 공격의 고통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녀는 정말 뚱뚱했거든요. 하지만 전과는 다른 제 맹렬한 기세에 그 셋은 겁을 먹은 눈치였고 그렇게 기선이 완전히 제압된 그들은 엉엉 울면서 도망가 버렸죠. 그 뒤로
제 별명은 컨테이너가 아닌 태권도 소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국인 관장님의 체육 수업을 뛰어넘은 여러 인생에 도움되는 가르침과 인성교육, 그리고 한국어 수업은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결국 저는 모범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학교 생활을 통해 고등학교 때는 전교회장까지 당선되는 엄청난 쾌거를 이뤘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아야 가능하다는 전교회장을 왕따 출신 소녀가 해내다니 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셨죠. 그리고 원래는 집이 가난해서 대학교는 꿈도 꿀 수 없던 저였지만 그간 관장님과 태권도장의 친구들과의 공부를 통해 한국어에 능통해지기도 했고, 미국 고등학교 전교회장 출신일 정도로 모범적이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던 저는 관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국 대학교에 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국에서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권도장은 그야말로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 그렇게 저는 기적의 나라 한국에서 현재는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어렸을 때 밑바닥 인생을 살던 저를 구원해준 한국인 태권도 관장님처럼 저 또한 고민이 많은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해 한국에서 상담교사로 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권도 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들을 과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사용해보고 싶네요.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태권도를 배운 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미국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저는 스페인 출신의 파울라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사고를 당해 두 다리를 못 쓰는 신세가 되었고, 그래서 매일같이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야만 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덕분에 먹고 살 걱정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걷지도 못하는 제가 특별히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중국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스페인으로 오게 되었다는 그는 제게 정말 지극정성으로 잘해주더군요. 매일같이 제 휠체어를 끌고 산책을 시켜줬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요즘 중국인들이 돈이나 영주권 등을 노리고 접근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 도망가버리는 일들이 잦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처음 받아본 저는 그런 친구들의 경고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고, 그가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소개해준다길래 난생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남자친구는 저보다도 소중한 사람과 연락을 하는지 제 앞에서도 계속 통화를 해댔고, 심지어 음식점이나 카페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잦았거든요. 그리고 평소와 다른 그의 신나하는 표정을 보니 여자로서의 불길한 촉이 발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는 연신 중국어를 사용해서 통화를 했고 중국어로 문자를 보냈기에 그가 누구와 무슨 연락을 주고받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통화하는 소리를 녹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녹음본을 스페인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주며 이 중국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설마하는 마음으로 애써 찝찝한 기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고 중국 여행을 즐기기로 했어요. 하지만 중국 여행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일단 이곳은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화장실부터가 그랬어요. 중국에는 공공화장실 자체가 거의 없었고, 있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크기의 작은 칸이나 문짝조차 달려있지 않은 열악한 화장실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런 황당한 모습을 보고 난처해 있는 제게 중국인 남자친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오더군요. 중국은 원래 그래. 남자인 내가 여자 화장실까지 들어가서 너를 도와줄 순 없으니 기저귀를 차든지 정 급하면 풀숲에서 해결하고 오는 게 어때? 저는 마치 원시인이 된 것 같은 수치심이 들었으나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풀숲으로 향하는 것 밖에요. 그러나 저는 풀숲에서 경악스러운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바로 그곳에는 이미 몇몇 중국인들이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없는지 당연하다는 듯 담배를 피우면서 용변을 보고 있었고, 몇몇 사람들은 대놓고 사람 구경을 하며 소변을 보고 있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저는 도시 이동을 위해 버스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버스터미널에서 더욱 깊은 모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중국은 제도적으로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 따위는 만들어 놓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식도 정말 최악이었거든요. 일단
휠체어를 탄 저를 본 버스기사는 중국어로 궁시렁대더니 귀찮다는 듯 거들떠도 안 받는데요. 결국 저는 버스 계단을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서 겨우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중국인 승객들의 태도도 가관이었어요. 제 중국인 남자친구가 잘못 통역을 해줬나 싶을 정도로 이들의 무례함은 도를 넘었거든요. 이봐 외국인, 나는 누워서 가고 싶은데 자리 좀 비켜줄 수 없어? 너는 굳이 버스 좌석에 앉지 않고 휠체어에 앉아도 되잖아. 이런 황당한 발언을 한 맨 뒷좌석의 중국인 아줌마는 이내 제가 예매한 자리를 마치 자신의 자리인 양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몰린 제게 다른 중국인들이 다시금 매정한 말을 퍼붓기 시작했죠. 이봐 절름발이, 당신 휠체어에 내 짐을 좀 보관해두고 싶은데 그냥 버스 바닥에 앉으면 안 되겠어? 어차피 네 입장에선 휠체어에 앉으나 버스 바닥에 앉으나 그게 그거잖아. 결국 저는 휠체어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중국에서 굉장히 흔한 일인지 중국인 남자친구는 저를 신경도 안 쓰고 잠만 청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이런 중국을 여행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자친구에게 이만 스페인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무척이나 당황하더니 이대로 돌아가는 건 아쉬우니 바로 옆에 있는 한국이라도 들렸다가 가자고 제안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돌아가고 싶었으나 오랜만에 휴가를 즐기고 싶은 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서울에 도착했을 때쯤 저는 친구들에게 충격적인 연락을 받고 마는데요. 제 남자친구의 통화 내용을 통역해보니 그는 저를 앞에 두고 중국에 있는 자신의 아내와 전화한 것이었고 그는 애까지 딸린 유부남이었다고 했거든요. 종종 저만 혼자 두고 어딘가에 다녀온 것도 다 자신의 진짜 가족들을 보러 갔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만난 목적도 저와 결혼 후 돈도 뜯어내고 스페인 국적을 취득해서 중국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스페인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었다고 했죠. 저는 처음에는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제가 말해준 적도 없는 내용까지 알고 있더군요. 파울라, 너 한국에 갈 예정이지 않아? 그 중국인이 한국을 좋아하는 자신의 아내를 위해 K-팝 굿즈와 화장품까지 사갈 거라고 말했다던데? 결국 제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저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친구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래서 장애인 주제에 내가 없으면 뭘 할 수가 있는데? 남의 통화를 녹음하다니 이거 완전히 정신병자가 따로 없군. 저는 믿었던 그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고 중국인 남자친구는 질려버렸다는 표정을 지으며 저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현실을 깨달았는데요. 그의 말대로 저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심지어 중국에서 얻은 엄청난 트라우마 때문에 제겐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바로 닥쳐오고 맙니다. 긴 이동으로 인해 화장실이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참다 못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고 사람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젊은 한국인 여성이 유창한 영어를 사용하며 말을 걸어오더군요. 저기요, 아까부터 봤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셔서요. 혹시 어디가 불편하신 건가요? 저는 절박한 표정으로 화장실이 너무 급하다고 말했고 그녀는 바로 앞에 공중화장실을 가리키며 저곳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제게 또 다른 절망만을 안겨줬는데요. 왜냐하면 화장실 장애인 칸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사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인에서도 공중화장실을 찾는 건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당연히 요금은 무조건 유료고 장애인 화장실은 더더욱 찾기 힘든데 5유로까지 지불해야 할 정도로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저는 울먹이며 장애인 화장실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국인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더니 공중화장실에는 당연히 장애인 칸이 구비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녀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지만 일단 너무 급해서 화장실로 향해 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중화장실에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의 공중화장실은 무료에 장애인 화장실까지 구비되어 있는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심지어 휴지와 온수도 구비되어 있었고 시설도 스페인의 유료 화장실보다 훨씬 훌륭했죠. 덕분에 저는 급한 볼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얼이 빠진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인 여성은 한국에서는 모든 화장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심지어 장애인 칸도 전부 구비해놓고 있다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또한 한국에서는 정말 급한 경우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개인 화장실을 쓰게 해준다는 놀라운 말까지 해왔는데요. 솔직히 스페인에서는 음식을 주문해도 화장실 요금을 따로 받는 식당이 많기에 저는 그녀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남은 제가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한국의 버스를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어쩌면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나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가 상용화되어 있는지 승하차를 위한 출입문의 계단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덕분에 저는 손쉽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버스에는 장애인용의 널찍한 좌석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저는 중국에서와는 달리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장애인용 좌석을 똑바로 이용하지 못하자 근처에 있던 한국인 승객이 저를 도와주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의 이런 따뜻한 호의를 받아보니 한국인들의 약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리고 이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훌륭한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들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한국의 선진적인 인프라를 경험하니 뭔가 그동안 가져본 적 없는 용기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스페인으로 돌아가는 대신 저 혼자 한국 여행을 도전해보기로 했죠. 한국은 역시나 놀라웠어요. 제가 강릉이라는 곳을 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버스터미널로 향하자 한국인들은 버스표 하나 구매해본 적 없는 저를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서줬거든요. 그리고 한국인 버스기사님은 저를 무척이나 친절하게 맞이해줬고 휠체어를 정리해주며 생수까지 무료로 주셨는데요. 또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달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끝까지 배려해주셨죠. 심지어 1인석에 앉으신 어떤 한국인 중년 남성은 제게 번역기를 들이밀며 몸도 안 좋은 사람이 불편하게 2인석에 앉으면 되겠냐며 자신과 자리를 바꾸자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인석 자리가 더 인기가 많아 보였고 비싸 보였기에 저는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아저씨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저씨는 막무가내로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자신의 귀한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 앉은 한국인 승객 또한 자신은 괜찮으니 좌석을 얼마든지 뒤로 젖히라는 친절한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중국 버스에서는 버스 좌석을 뒤로 조금 제쳤다는 이유로 중국인 승객들끼리 육탄전이 벌어지기까지 했는데 한국인들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가지고 있는 듯 보였죠. 그렇게 저는 이렇게 약자를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인 착한 한국인들의 많은 배려를 받을 수 있었고 심지어 강릉에서는 한국인 친구들까지 사귀게 되어 처음으로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있어서 바다는 그저 관상용일 뿐 바닷물에 몸을 담근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요. 한국에서 드디어 꿈만 같은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냈고 한국인들의 도움 덕분에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가족들의 도움 없이 뭔가를 해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만 박혀 살아서 자립심이라곤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니 뭔가 더 도전적인 삶을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날들 전부를 합친 것보다 훨씬 가치 있었고 저는 친절하고 인프라도 무척이나 선진적인 한국에서 조금 더 지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친절을 받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스페인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